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9년 11월 1일 강원도 횡성 둔내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60대 부부가 잠을 자다가 새벽 2시 48분경에 함께 잠에서 깨어나요. 한창 잘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잠에서 깨버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죽어, 죽어 라고 외치면서 이 자고 있던 부부에게 뭔가를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느낌을 느끼고 놀라서 눈을 떴는데 방 안에 여자 한 명이 들어와 있는 거죠. 부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김 씨가 하는 브로콜리 재배 사업 동업자였던 62세 여성 박 씨였어요. 이 박 씨가 잠든 부부의 집에 와서 그들의 몸에 뿌린 건 생수통에 들어있던 휘발유였습니다. 예고 없이 맞이한 상황이죠. 어떤 저항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부는 이날 전신 화상을 입었고요. 결국 며칠 후 일주일 차이로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동업자 사이에서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을 전해드릴게요. 그날 벌어진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가 부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자마자 두 사람이 일단 집 마당으로 뛰쳐나와요. 그리고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이게 도저히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져나갔던 거죠. 결국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마당에 쓰러졌는데 이 동업자 박 씨가 그런 부부를 쫓아 나오더니 다시 휘발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차로 가요. 이제 여기서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차 안에 있던 휘발유병을 가져와서 붓기 시작해요. 살아남는다는 게 이상할 정도죠. 당시에 집에 부부의 딸이 함께 있었거든요. 바깥이 뭔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마당으로 뛰어나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어요. 너무 놀라서 이제 불에 타고 있는 엄마의 몸에 물을 끼얹으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이걸 또 박 씨가 본 거예요. 그 딸에게까지 다가가서 부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순식간에 얼굴, 목, 양팔, 왼다리까지 불이 붙었는데 급하게 자리를 피해서 불을 꺼요. 그 사이에 이 부부 중 남편도 몸을 숨깁니다. 박 씨가 화가 난 상태로 그 동업자 김 씨를 찾으려고 마당을 배회해요. 그래도 안 보이니까 이번에는 자신이 끌고 온 차를 타고 집 주변을 돌면서 김 씨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못 찾았고요. 김 씨 소유의 창고 건물 외벽에 이렇게 불을 질러놔요. 얼마 후에 경찰과 119가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건물에 불이 붙고 나서 20분 만에 불은 다행히 꺼졌고요. 박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음주 상태였어요. 그러면 대체 왜 이 60대 여성 박 씨가 이 부부에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자신만의 동기나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자신이 이 부부 중 남편인 김 씨, 그러니까 동업자죠.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서 3억이라는 아주 큰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남편까지 집을 나가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한 병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와 김 씨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거액을 투자하고 남은 건 이제 은행 빚뿐이었는데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있잖아요. 이런 독촉이 계속 이어지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상환액을 제대로 갚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범행 열흘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본인은 매일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거다. 그럼 이런 주장이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나는 우울증도 심했고 피해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이걸 인정해줘라. 억울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진짜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 맞을까? 경찰 수사로 밝혀진 박 씨의 사건 직전의 행적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범행 전날에 휘발유를 구매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지금부터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씨는 3억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난 게 다 동업자 김 씨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을 망친 건 당신이야. 그렇게 앙심을 품고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하루 전 박 씨는 휘발유를 구매해서 여러 개의 생수병에 나눠 담았고요. 자신의 차에 미리 실어둡니다. 박 씨의 지인에 의하면 사건 전날 저녁 9시에 이 두 사람이 술 약속이 있어서 만났었대요. 지인이 도착을 해보니까 박 씨는 이미 도착해서 소주, 맥주 한 병씩 혼자서 다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소주와 맥주를 더 나눠서 마셨어요. 그렇게 박 씨가 마신 술이 소주 2병에 맥주 2병 정도였거든요. 상당히 많이 마셨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박 씨는 평소에 술도 센 편이었대요. 이 시기에는 또 술을 자주 마시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마신 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취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지인이 진술을 해요. 사실 술도 계속 마시면 좀 늘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박 씨는 그 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남편이 가출을 했다. 내가 완전 동업자에게 돈을 거액을 투자하고 하나도 회수받지 못했다. 나는 범행을 저지를 거다. 뭐 이런 걸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걸 봐도 그렇게 많이 취한 정신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지인과의 술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 박 씨는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해요. 차에다가 휘발유 미리 실어놨었거든요. 이거를 좀 자기가 빼기 좋게 차 뒤쪽에 있는 트렁크 쪽으로 옮겨뒀고요. 술을 그렇게 마신 상태로 동업자 김 씨가 사는 강원도 횡성의 집으로 운전을 해서 출발을 해요. 거리상으로는 4.4km, 차로는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문제는 김 씨 집이 되게 외지고 시골길이라서 가로등도 없고 어두워요. 거기다 또 구불구불합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수월하게 운전을 해서 김 씨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도착을 한 박 씨는 준비한 계획을 정말 망설임, 주저없이 아주 재빠르게 실행을 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간혹 시골이나 외진 곳 사시는 분들 중에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지역 경찰에서 문단속 홍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피해를 입었던 이 김 씨의 집도 문단속을 잘 안 하고 지내는 집이었나 봐요. 박 씨는 어렵지 않게 김 씨의 집으로 침입해서 부부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고요.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휘발유를 뿌립니다. 그렇게 불을 붙이고 김 씨 부부가 마당으로 뛰어나오자 박 씨는 부부에게 욕을 하면서 다시 한번 휘발유를 뿌려요. 그때 본인의 옷에도 불이 붙었다고 해요. 자기 몸에 이제 불이 붙으니까 그대로 외투를 벗어 던지고 하던 범행을 마저 이어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김 씨, 동업자 김 씨가 몸에 막 불이 붙어서 정신이 없잖아요. 성치 않은 상태로 박 씨에게 막 다가왔었대요. 그러니까 말리려 그랬겠죠. 그만하라고. 근데 박 씨는 그런 김 씨에게 또다시 뿌립니다. 이후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박 씨를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던 김 씨를 찾기 위해서 차를 타고 돌아다녔죠. 이 모든 과정이요. 상당히 짧은 시간에 벌어집니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라고 했음에도 박 씨 본인의 옷에 불이 조금 붙은 것 말고는 실수도 사실 거의 없었어요. 지인에게 가해를 암시하는 말을 하고 비록 술은 마셨지만 사고 없이 운전해서 실수 없이 사람 셋을 죽이려고 했던 거. 이게 과연 사물이나 상황 판단이 안 될 정도의 정신 상태로 저지른 범행이 맞을까? 거기다가 또 휘발유는 미리 준비를 해서 병을 이제 꺼내기 좋게 차 뒤쪽에 옮겨두기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박 씨는 일관되게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우발적인 범행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재판 관련 내용이 조금 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박 씨는 김 씨와의 동업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거죠. 술도 그렇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까지 첨부를 합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는 박 씨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중요한 판단과 선택을 내리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알코올의 작용으로 인해 분노와 충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박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박 씨가 화가 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이지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적 원만하게 교류하면서 심각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전날에 지인하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 어려운 일, 처한 상황 이런 것들도 되게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의 인식 상태는 가지고 있었다고 본 거죠. 한마디로 박 씨의 주장처럼 상황이나 사물의 분별이 안 되고 충동이 억제가 안 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박 씨가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첨부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출을 한 건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이것까지 확인 안 할 거니까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9년 12월에 받은 진단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본인도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뭐 극심한 분노에 흥분 상태 이런 걸 지금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받은 진단일 텐데 그 결과를 지금 범행 전에 심신미약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들이밀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는 만약에 이 소견서를 따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박 씨가 어떤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우울증이나 충동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해요. 사건 전날에 술을 함께 마셨던 박 씨의 지인이 박 씨가 하는 말도 그렇고 음주는 했지만 그렇게 취해 보이진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범행 직후에 현행범으로 검거되고 나서 2시간 뒤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요. 그때 0.055%가 나왔거든요. 이게 면허 정지가 나올 정도의 수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나를 내려놓을 정도의 판단력을 잃을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그 좁고 어두운 시골길도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해서 도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도 그걸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없이 상당히 민첩했다고 했어요. 이 피해자의 진술은 사망하기 전에 경찰이 받았던 내용입니다. 부부가 마당으로 도망을 나왔잖아요. 그땐 정말 빠르게 쫓아나오기도 했고요. 엄마에게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려고 하던 김 씨의 딸에게도 상당히 빠르게 정말 저항할 틈도 없이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었다고 해요. 차를 타고 숨어있는 김 씨를 찾으러 다니기까지 했었잖아요. 상황 변화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 이게 어떻게 주치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냐는 거죠. 박 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겨진 딸마저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모습, 엄마가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 딸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그리고 재판부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열거를 해도 이 박 씨는 계속해서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억울한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고요. 김 씨의 유족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박 씨의 태도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박 씨를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박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사형을 구형했었거든요. 2020년 7월 7일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이 됐어요. 당연히 너무너무 억울한 박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검찰과 박 씨 측 모두 항소를 해요. 일단 검찰은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는 것과 함께 박 씨가 세상에 나오게 됐을 때 김 씨 부부의 딸을 찾아가서 또 한 번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나올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면 그 지인한테까지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는 거 아닐까 몰라요, 정말. 박 씨의 항소 이유는 똑같아요. 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우울했고 술을 많이 마셔서 판단력이 없었다. 그래서 범행 당시에 내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항소심 재판 전에 호소문이랑 반성문을 30회나 제출을 했었어요. 어떻게든 판결을 뒤집겠다고 사람 둘을 불태워 죽여놓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비슷했어요. 지인의 진술,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 그리고 수월하게 운전했던 거, 범행 현장에서 민첩하게 행동했던 거. 그러면서 이 박 씨의 범행 수법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무자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2020년 11월 18일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렇죠. 이거죠. 말도 안 될 만큼 정말 잔인한 범죄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박 씨가 무기징역으로 영구히 격리될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을 합니다. 참, 그리고 반성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까 싶은데 여기서 상고까지 해요.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렇게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다면 이 정도 결과는 예상을 했어야죠. 여러분들 동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면서 우리 나중에 뭐 이거 같이 해보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저한테 "우리 나중에 이거 같이 한번 사업해 볼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하면 저는 사실 그 말을 듣는 것부터 쪼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뭐 돈이나 관계에 대한 부분 때문이겠죠.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일수록 돈하고 얽혀서 뭔가를 함께 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되면 돈도 잃고 이제 사람도 잃을 수 있는 거니까요. 무엇이 되었든 이제 돈으로 관계가 얽히게 되면 대부분 이게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고 자세하게 동업계약서를 쓰고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여러 투자자가 이제 한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다들 소통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씩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고 불만이 없다면 동업만큼 좋은 것도 없겠죠. 근데 사실 그런 관계도 흔치 않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흔치 않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또 동업 그 자체가 살인의 이유가 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건 박 씨 본인의 결정이었고 그 뒤를 감당할 몫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겠죠. 내 몫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 남 탓을 시작한 거고 그 생각의 골이 끔찍하게 자라나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계획과 실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